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장 교육과정 활동의 기초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학습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교육과정 활동 집단의 성격을 파악합니다. 이것은 교육과정에는 다양한 활동 집단들이 들어가고 이 활동 집단에는 여러 사람들이 포함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여러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생각이나 어떤 관점을 가지고 교육 과정을 바라보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육 과정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인 배경에 대해서 확인해 볼 텐데, 교육 과정과 관련한 기본적인, 즉 교육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개의 큰 학문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이후에 교육 과정의 사회적 배경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교육 과정 활동의 주요 관점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과정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들을 살펴보면, 여기 여러분들께서 보신 것처럼 교육 전문가, 교과 전문가, 교사, 교육 관료 집단, 학교 행정가나 교장, 학부모, 학생, 정부, 언론 매체, 교과서 출판사 등이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다 쉽게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교육 과정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육 과정이라는 것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것은 아니겠죠. 교육 과정은 누군가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교육 과정이 개발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개발된 교육 과정은 운영이 되겠죠. 그리고 운영하고 난 뒤에 교육 과정이 잘 운영되었는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이런 일련의 절차들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교육 과정을 개발할 때 누군가가 영향을 미치게 되겠지요. 자, 이를테면 나는 국어과를 가르치는 국어과 교육 과정을 개발하겠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누가 국어 교육 과정을 개발하는데 영향을 먼저 미치게 될까요? 네, 당연히 국어 내용을 많이 알고 있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글자를 좀 예쁘게 써볼게요. 전문가들이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뭐 이를테면 교수님이나 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어라는 것이 국어라는 내용을 국어라는 학문을 깊이 있게 연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즉 국어라는 것을 수업에 활용해서 교육적인 방법으로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전문가들 중에는 국어의 내용 전문가도 있지만 교육 방법, 즉 교육 수업을 어떻게 잘하는가 하는 교육 전문가도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는 교사의 어떤 요구도 반영이 될 것이고, 당연히 학생이나 그리고 학부모의 어떤 요구도 교육과정을 개발하는데 반영이 되겠지요. 또한 국어라는 교과가 우리나라 안에서 가르쳐질 때와 미국에서 가르쳐질 때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가르쳐질 때는 각각 다른 어떤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가라든지 제도라든지 체제의 어떤 영향도 받게 될 것이죠. 이런 측면을 반영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교육과 관련한 관료들이다, 행정관료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행정관료라고 한다면 장학사라든지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 등을 우리가 들 수 있겠죠. 또 어떤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아마도 교재를 찍어내고 뭔가 출판을 해야 되니까 출판사의 어떤 이해관계자들도 우리는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일반 국민들이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양성된 학생들은 결국 누가 됩니까? 결국 일반 시민이나 국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적인 요구나 사회적인 요구들도 여기에 반영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육 과정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관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관계자들을 찾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운영하는 것은 학교라는 공간에 또는 교실이라는 장소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선생님이라든지 학생이라든지 학교에 계시는 어떤 행정가라든지 때의 행정가는 관료자와도 유사한 맥락이 될 수 있겠죠. 또 약간 100% 완전히 많이 겹치는 것은 아니지만 약간 겹치는 부분으로 학부모들도 여기에 겹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운영된 교육과정, 우리는 운영된 교육과정을 수업이라는 형태로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운영된 교육과정이 잘 이루어졌는지, 그렇지 않은지, 수정해야 할 것은 없는지, 바꾸어서 발전시켜야 하는 부분들은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고민하고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야 더 나은 교육과정, 발전된 교육과정들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고 그 안에서 우리는 남마다 더 발전된 교육들을 전개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운영된 교육과정을 수업을 통해 운영된 교육과정이 잘 일어났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네, 당연히 국어과의 전문가들이 필요할 겁니다. 전문가들이 보았을 때 이 수업이 잘 되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겠죠. 또 마찬가지입니다. 교사, 학부모, 학생들도 이 수업에 대해서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겠죠. 또 어떻게 보면 이런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치른 학업 성취도 결과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한 시험 결과나 성적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밝혀진다면 역시 사회에 있는 여러 관계자들과도 연결이 결국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교육 과정을 둘러싼 이해 집단들은 다양하게 존재를 합니다. 우리 교재 52쪽부터 시작해서 54쪽까지 보면 7개의 집단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 전문가이고요. 두 번째는 교과 전문가이고요. 세 번째는 교사이고요. 네 번째는 학문 영역의 대표 집단이고요. 다섯 번째는 교육 관료 집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학교 행정가, 그리고 일곱 번째는 학부모를 포함한 일반 시민까지 등장을 하네요. 아이쿠, 제가 그 뒤에도 더 많은데 놓쳤군요. 56쪽까지 등장을 하는군요. 그리고 학생, 언론 매체, 정부, 교과서 출판사 등과 같이 다양한 사람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구성 요소들 또는 각각의 어떤 참여자들이 교육과정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추후에 교재의 52쪽부터 56쪽의 세 번째 줄까지 읽어가시면서 그 내용들을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교육과정 활동의 원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 활동의 원천이라고 하실 때 원천이란 무슨 뜻인가요? 우리 교재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원천이란 샘이 솟아나온 곳, 즉 사물이나 현상이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갖게 된 어떤 원인, 이유, 배경 이런 것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교육과정이라는 것이 시작되기 위한 시초, 시발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교육과정이 진행될 때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이론의 영향을 받아서 교육과정이 등장하게 되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교육의 철학입니다. 두 번째는 교육 심리입니다.
헤르바르트가 교육학을 윤리학에서 떼어내면서 이렇게 천명했는데요. 교육의 목표는 철학에서 가지고 오고 교육의 방법은 심리학에서 가지고 온다 이렇게 얘기했다고들 합니다. 다시 말하면 철학이라는 것은 교육의 어떤 목적이라든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표라든지 목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방향성을 알려주는 학문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가진 철학에 따라 국가가 가진 철학에 따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관에 따라 우리는 어떤 이유로 교육을 해야 하고 어떤 내용과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철학의 문제를 크게 고려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리고 이 철학의 문제는 다시 몇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첫 번째는 형이상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인식론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세 번째는 가치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는 논리학의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요? 형이상학은 참으로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며, 즉 진리, 트루죠. 진리로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며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가 하는 것들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혼의 존재와 불멸성에 대한 주장은 형이상학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교육과정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이 영혼의 존재를 믿고 있느냐, 영혼의 과정을 믿고 있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수업하는 방법들이나 수업에 접근하는 것들이 달라질 수 있겠죠. 인식론이라는 것은 안다와 관련된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미 가능한가 하는 알에 대한 문제와 연결이 되는데요. 이것은 불변의 진리라는 것이 있는가, 아니면 진리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는가, 진리로 밝혀진 사실을 가르칠 것인가, 아니면 진리를 얻는 방법을 가르칠 것인가 하는 이 어떤 것을 알게 할 것인가와 관계가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치론은 윤리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교육이 윤리적으로 참다운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옳은가 하는 것들을 탐구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지요. 또한 논리학이라는 것은 이치에 맞도록 논의를 펴나가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 즉 형이상학, 인식론, 가치론, 논리학 이런 것과 관련된 질문들은 여러 가지 답변들을 만들어내었는데요. 다시 말하면 이것에 따라서 여기서 관념론이라든지 실제론이라든지 실용주의라든지 실존주의 같은 것들이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념론이 어떠냐, 실제론이 어떠냐, 실용주의가 어떠냐, 실존주의가 어떠냐 하는 것들은 사실 우리에게 큰 어떤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알고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철학적 관점들이 교육과정 활동과 교육과정 산출물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만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떤 하나의 철학적 관점만을 고집적으로 딱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철학적 관점들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들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대다수는 이제 어떤 하나의 철학적 관점을 가지고 있고 이런 관점에 따라서 행동을 하기도 하고 하지만 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더 중요하게 좀 봐야 될 것들은요. 우리 교재 59쪽의 세 번째 단락부터 이제 등장하는 내용들인데요. 20세기 전반에 미국을 중심으로 네 가지 교육 철학적 관점들이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이제 진보주의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뭐 진보주의가 먼저 등장했느냐, 뭐 다른 것들이 먼저 등장했느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교재에 나오는 순서대로 한번 보도록 하죠.
두 번째가 이제 항존주의가 등장을 합니다. 항존주의가 등장을 하고요. 세 번째는 본질주의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회 재건주의가 등장을 하게 되죠. 요 세 개는 철학적 관점, 교육에 대한 철학적 관점을 조금 더 개인에게 초점을 둔다면 얘는 사회의 변화, 사회라는 단위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이 진보주의 교육 철학 같은 경우는 말이죠. 관심이 어디에 있었냐면 아동의 현재 생활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동이 현재 겪고 있는 아동의 경험을 중심으로 하는 것들에 아주 관심이 많았죠.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아동의 현재 생활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 의미에서 교사는 아동을 도와주는 사람이다라고 바라보았고, 교사는 조언자이자 협력자다. 그리고 민주적 생활 태도와 학습을 강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입장입니다. 이와는 달리 항존주의라는 것은 이 항존이라는 것은 어디에나 늘 존재한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면 무엇이 어디에나 늘 존재할까요? 즉 공부해야 하는 어떤 내용들, 우리가 절대불변이라고 생각하는 진리들, 학습들, 이런 것들이 항상 변하지 않고 존재한다. 그리고 이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항상 변하지 않는 개념으로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은 학생으로 하여금 이렇게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개념과 원리를 파악하고 가르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라고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럼 이런 분들, 이런 것들을 주장한 분들은 절대 변하지 않는 어떤 불변의 진리라든지 이런 항상 존재하는 것들이 어디에 있다고 보았냐면 각 분야, 즉 그 교육 내용과 관련된 각 분야의 고전들의 그런 내용이 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전을 중심으로 한 학습이나 전통을 중심으로 한 학습이 많이 강조가 되었었던 것입니다. 본질주의 철학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비슷하게 닮아 있죠. 그 다음에 교육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젊은이들이 알아가는데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보았습니다. 본질주의 교육 철학에서 바라보면 학생은 교과를 배우고 교사는 학생에게 교과를 철저히 학습시키는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교과 중심이 되고, 교과 안에는 항상 우리가 배워야 하는, 늘 배워야 하는 어떤 내용들이 등장을 하고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바라보는 입장이죠. 그리고 이제 사회재건주의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재건주의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 네 번째 교육 철학은 현대 사회가, 현대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이런 위기들을 교육을 통해 개선해 나갈 수 있고 교육을 통해 개혁해 나갈 수 있다라고 바라보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적인 어떤 의사소통 기술이라든지 또는 문제 해결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키워서 교사와 학생이 사회의 변화에 직접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사회 변화에 직접 참여해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이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교육 철학적 관점은 20세기 전반기 미국 사회의 학교 교육과 교육과정 구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이것들은 현재에도 우리나라 교육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교육을 가름하는 그런 중요한 잣대들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교육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 철학이라는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았고요. 이제 교육 과정이라는 학문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 심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심리라는 것은, 즉 교육 심리라는 것은 어떻게 공부를 가르칠 것인가 하는 방법과 연결되는 학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교육 심리의 어떤 방법적 측면이 수업이라는 어떤 구체적인 양태를 중심으로 발전을 해서 교육공학이라는 학문에서
또는 교육 방법이라는 학문에서 교육 방법과 관련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고, 이 교육공학이나 교육 방법이라는 학문에서 교수학습 방법이라든지 교수학습 모형에 대한 이야기들이 주로 많이 다루어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교육심리학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교육학에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심리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심리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심리를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심리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마음의 이치라고 볼 수 있죠. 마음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교육이 일어나는 전 과정에 숨어 있는 사람의 마음의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마음의 움직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자, 마음이 무엇으로 되어 있고 이 마음을 무엇으로 볼 수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다양한 관점들을 내놓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마음이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육학에서는 변한다라는 내용을 발달한다라는 말과도 대치하여 놓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요, 조금 깔끔하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교육학에서는 변한다 하는 것이 발달한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보통 발달한다라고 하면 점점 좋아지는 것을 발달한다라고 보는데요. 이것은 정적인 발달이라고 볼 수 있다면 좋지 않은 상태로 내려가는 것도 우리는 변화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부적인 변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교육학에서는 수업을 받고 난 이후와 이전, 즉 교육을 받기 전과 교육을 받고 난 후가 어떤 것이 변하게 되는데,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발달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발달이라는 것이 어떤 걸로 되어 있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뭐가 발달하느냐? 처음에는 인지가 발달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인지 발달 이론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또 뭐가 우리는 변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도덕성도 변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또 뭐도 변할까요? 네, 정서도 변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사회성도 변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인지가 변한다 하는 것은 인지 발달, 도덕성이 변한다 하는 것은 도덕성 발달, 정서가 변한다 하는 것은 정서 발달, 사회가 변한다, 사회성이 변한다 하는 것은 사회성 발달,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인지 발달 이론에는 대표적으로 삐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이라든지 비고츠키 인지 발달 이론 같은 것들이 여기에 등장을 하죠. 도덕성 발달에는 우리 교재에도 등장하는 것처럼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이라든지 길리건이나 나딩스의 배려윤리 같은 것들이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정서 이론은 뭘까요? 정서 이론은 요즘 등장하는 긍정 심리학이라든지 또는 아들러 심리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겠죠. 사회성 발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변화하는 관점에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발달 이론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인간은 이런 인지, 정서, 도덕, 신체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변화와 발달을 거듭합니다. 이런 발달 이론은 발달의 과정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해서 얻어낸 결과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교육과정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아동의 발달 이론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올바르게 적용할 때만이 교육적으로 가치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교육심리학에서 우리 중요하게 바라보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공부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즉 학습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아까 우리 여기서도 살펴보았듯이요. 교육을 받기 전과 받고 난 후는 무엇이 변하는데, 그럼 도대체 무엇이 변하게 되는가 라고 봤을 때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 여기에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 우리가 학습 이론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역시 인지가 변한다면 인지주의 학습 이론이 되고, 행동이 변한다면 행동주의 학습 이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학습을 학생이 스스로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것을 구성주의 학습 이론으로 바라볼 수 있겠지요. 우리 교재에는 행동주의 학습 이론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행동주의 학습 이론은 무엇을 학습으로 바라보느냐면, 다시 말해서 어떤 상태가 돼야 공부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어떤 처치가 들어간 이후에 인간의 구체적인 행동이 변화하면 그것은 학습이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이런 행동주의 관점은 인간의 학습 원리와 과정을 설명할 때 아주 객관적이고 또 실험인과 실제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외현적인 모습, 외부적인 모습, 외현적 변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이 외현적 변화가 바로 행동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자극을 주고, 이 자극에 따라서 학생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스티뮬러스 리스폰스 하는 SR, 자극 반응 이론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여기에는 파블로브, 왓슨, 쇼다이크, 스키너와 같은 학자들이 많이 발견이 되는데요. 이 행동주의가 무엇이냐, 인지주의가 무엇이냐, 구성주의가 무엇이냐 하는 것은 사실 교육공학 시간이나 교육심리학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다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육 과정 시간이니까 이런 것들이 있었지 하는 정도 수준에서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아주 중요한 개념들이 이제 보상, 벌, 강화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반복, 연습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인지주의 학습 이론에서는 어떤 것을 공부라고 보냐면 인지 구조의 변화가 공부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행동주의 관점이 수동적인 인간관을 바탕으로 자극과 반응 간의 연합이나 강화를 강조하였지만, 인지주의에서는 인간이 능동적이고 또 환경과 상호작용해서 스스로 어떤 것을 선택하고 지식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능동적인 학습자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개인적 구성주의에 해당하는 피아제의 인지발달론이나 사회적 구성주의에 해당하는 비고츠키의 비계설정 이론 같은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인지주의를 구성주의와 붙여가지고 피아제를 개인적 구성주의, 비고츠키를 사회적 구성주의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가 되고요. 피아제와 비고츠키를 인지주의에 넣지 않고 이걸 그냥 구성주의 쪽으로 조금 더 강조를 두고, 인지주의에서는 정보 처리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상세한 내용은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다른 교과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교육 철학이라는 것과 교육 심리라는 것이 우리 교육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큰 학문이구나 하는 정도만 우리가 상식선에서 이해하고 알아두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교재 68쪽으로 넘어가서 교육과정 활동의 사회적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교육과정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몇 가지 제약을 현실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내가 그 교육과정을 실천하는 몸담고 있는 어떤 기관이나 조직이나 또는 그곳의 문화나 국가적인 상황이나 제도나 법이나 이런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사회 문화적 환경 속에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제약들 중에서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교육과정 활동을 하는 사람들, 자, 교육과정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면 다소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대표적인 교육과정 활동가들이 누구죠? 네, 선생님이죠. 교사. 교사들은 어떤 제약에 항상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제약 조건들을 교사가 고려하지 않는다면 올바른 교육 과정을 수립하고 전달하고 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 과정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즉 조금 더
명확하게 똑같은 말은 아니지만 수업을 진행한다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교사가 고려해야 될 것들이 사회적인 배경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서 문서화를 해서 전달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육과정은 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해석되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활동되어져야 합니다. 정부의 교육 정책은 다른 어떤 요인들보다도 교육과정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헌법 아래 교육기본법이 있고 이 교육기본법 아래 또 시행령들이 각각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재 69쪽에도 보시면 제일 표 2-3번에 제일 위에 교육기본법 제2조가 나오고 그 밑에 쭉 내려가면 초중등교육법 23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이렇게 나오게 되죠. 네,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규정, 그 다음에 시책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국가가 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것을 주먹구구식으로 막 이렇게 아무렇게나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권위와 지위를 부여해서 이것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울타리를 벗어나는 것은 법적인 제재를 받게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과 관련된 법들을 잘 이해하고 그 법 안에서 교육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사는 각종 조건 제약들을 확인하고 이해하고 실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사가 고려해야 될 것은 사회 문화적인 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죠. 교육과정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교육과정을 둘러싸고 있는, 즉, 이 수업이라든지 이런 교육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절대로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학교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도심지에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좀 더 변두리에 있느냐, 또는 우리 학교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많으냐, 또는 뭐 일반 가정주택이 많으냐, 또는 우리 학교를 향한 사회적인 요구나 수준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학교 교육에 많은 영향들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영향을 미치는 힘은 학교 안에도 존재할 수 있고요. 학교 밖에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학교 바깥으로 우리가 눈을 돌리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우리 학교를 둘러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환경 같은 것들을 들 수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는 정권이 교체되면 교육과정이 교체되는 그런 많은 역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경제가 성장한다든지 직업이 분화된다든지 국제적인 무역 분쟁이 있다든지 국제적인 역사 분쟁이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 교육과 관련된 요구들이 많이 달라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동북 공정 같은 것들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회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회 계층이나 가족의 성격이나 환경의 보존 등과 같은 것들도 교육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죠. 특히 요즘 이제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지구 기후나 탄소 중립과 같은 것들과 관련해서 이제 Sustainable Development of Education이라고 해서 지속 가능한 교육을 얘기한다거나 환경 교육을 얘기한다거나 또는 뭐 탄소 제로를 얘기한다거나 그래서 지구촌의 날이라든지 불끄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교육들이 일어나는 것들도 결국 학교 바깥의 어떤 변화들의 영향을 학교가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의 교육과정이 학교 바깥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학교 내부에서 어떤 그런 교육과정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이 있을까요? 그것은 학교의 조직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들이 또 영향을 줄 수 있을 겁니다. 학교의 조직 구조라는 것은 뭘까요? 학교의 조직 구조는 학교가 몇 학년제로 되어 있느냐, 6학년제냐, 3학년제냐, 뭐 이런 것들 학년별로 1학년에서 공부할 거, 2학년에서 공부할 거, 3학년에서 공부할 거 이런 것도 달라지겠죠. 또 교과별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국어, 수학, 사회, 과학 뭐 이렇게 되겠죠. 또 시간표 편성 같은 것들도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용할 수 있는 어떤 도구들도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게 이제 물리적인 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리적 환경이나 그런 도구들도 영향을 당연히 받게 되겠죠. 또 학교의 조직 문화 같은 것들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요즘 이제 행복학교라든지 혁신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행복학교에 있느냐, 혁신학교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또는 연구학교에 있느냐, 실험학교에 있느냐, 시범학교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교육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사의 어떤 교육관이나 이런 것들도 학교의 교육 과정 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교육 과정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배경을 학교 밖과 학교 안으로 나누어서 또 법적인 것과 사회 문화적인 것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 이제 71쪽부터 등장하는 내용들, 교육과정 참여 집단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미국 20세기 초반에 미국을 중심으로 등장했던 네 개의 현대교육 철학, 항존주의, 본질주의, 그다음에 경험주의 또는 뭐 진보주의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회재건주의 이런 이즘을 가진 사람들이 각각 교육 과정을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무엇을 요구하느냐, 구체적인 요구 사항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상세 내용은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시면서 내용을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2장의 내용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교육 과정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과정 개발과 개발 모형부터 시작해서 교육 내용의 선정이나 조직, 교육과정의 수준, 그 다음에 이제 뭐 교육과정 평가 이런 내용들이 이제 등장을 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교육과정 내용 안에 들어간다 생각을 하시고 내용들을 같이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